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답게 산다는 것. 지은이는 박은미. 철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철학 박사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강의교수와 세종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는 일반인을 위한 철학 저서 집필과 강의에 전념하고 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근원에 깨어있도록 하며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내적 행위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돕고자 하는 결단이다. 칼 야스퍼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다움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만큼 나 자신으로서 편안해집니다. 인간은 가짜 나로 사는 만큼 불행해지고 진짜 나로 사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한적하고 호젓해지면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느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존재, 즉 내가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고야 말 것이라는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가만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혼자라는 두려움, 언젠가는 이 삶이 중단될 것이라는 두려움부터 제대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나답게 사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일 줄 모른다는 것은 곧 나일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혼자일 줄 모르면 나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혼자라서 느끼는 적적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느껴보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를 느끼기 시작해야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피투는 던짐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기로 결정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진실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 즉 가족이나 성별, 외모 등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삶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기에 불쾌해합니다. 게다가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던져졌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세상에 던져졌기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황당함은 나는 존재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죽고야 만다는 진실을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임을 무서워하면 옆 사람 비위를 맞추려 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멀리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지요.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면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관계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과 고통스럽게 헤어지거나 헤어짐을 두려워해 관계 자체에 매달리는 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혼자일 때 드러나는 날것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날것의 나는 외로워하고 무언가를 회피합니다. 대개는 고독과 불안을 회피합니다. 나 자신을 만나려면 이 고독감과 불안감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느낌을 대면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원 등록금을 벌던 어느 날 노상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안경을 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날 여러 군데서 받은 알바비를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피를 철철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고 지혈이 안 되는 바람에 코와 눈 사이를 몇 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 일로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뉴스에나 나올 일이지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암에 걸려도 이러겠구나. 암에 걸리는 사람도 암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가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느낌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강도가 얼굴을 때리지 않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를 감싸고 있던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은 이토록 위태로운 것이었구나. 담배 연기보다 허무해 보이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담배 연기보다 허무하지만 그 담배 연기에 충실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감할 때 행복한 내가 철학을 통해 인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 평생을 지탱해 준 깨달음입니다.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육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본능에 굴복하지 말라는 소리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자신이 원해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을 평안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나를 평생 올가맨 경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과정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사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행복했기에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 선택은 과정에서 행복한 선택이고 비본질적 선택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난 무엇을 피하고 싶은 거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이런 질문들이 점점 더 나를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은 물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놓지 못해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믿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살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굳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를 무시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일 터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보다 못난 사람일까봐 지레 겁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무시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등감으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인데도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운 그 무엇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 마음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과 분리된 행동을 하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편리한 결론에 안주하려고 놀랍도록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못했으면서 타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타인의 존재 방식이 낯설 때 나와 그 사람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나는 저 사람의 존재 방식이 힘들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생김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맞지 않는 타인을 만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다르고 다르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합니다. 갈등은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고쳐야 하니 나는 내 잘못만 생각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내 잘못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 사람의 잘못은 내 느낌보다 작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그 사람이 틀렸다고 화내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갈등을 겪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내 심리를 알기 위해서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생각, 감정, 의지, 무의식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논리는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나의 자기 정당화에만 빠져서 남들만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통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지에만 주목하는 인식은 1차적 인식입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는 즉자적 인식의 차원이지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자기 정당화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즉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은 대자적 인식의 차원입니다. 즉자적 인식에만 머무르면 살기가 편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배부른 돼지의 삶,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음미되지 않은 삶에 가깝습니다. 남들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은 전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소설에 안주하는 삶이지요. 이는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을 보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잘못을 의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이기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비판적 사고로 자기 정당화를 끊임없이 해체해 나가야 합니다. 출발은 논리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무척 논리적입니다. 다만 타인에게는 예리하게 논리를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제대로 논리를 적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타인에게 적용하는 예리한 논리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있음을 의식하면 가능한 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이 한 입으로 두 말할 때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럴 수 있음을 수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상담 효과의 90%는 내담자가 말하며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자의 해석이 가져오는 상담 효과보다 내담자 스스로에 대해 말하다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나의 심리적 특징, 무의식적 특징을 보면 볼수록 그 나의 심리적 특징과 무의식적 특징에 딸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못 보는 내 약점을 볼 테니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구나 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1분에 100단어를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데 생각은 400단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은 듣고 말하는 것의 3배에 해당하는 생각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이 300단어에는 나만의 소설이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망집이 포함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지 않은 비난까지 듣습니다. 이런 경우 기분이 수시로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무표정하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가능성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자꾸 화납니다. 사실 타인이 나를 인정하기보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찌질한 면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도 기준을 타인에게 두면 변화무쌍한 타인의 마음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면 나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를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화내다가 싸우는 경우 사실은 남편과 충분히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원정서입니다. 그런데 원정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늦게 들어오네, 일찍 들어오네, 나는 자유가 있네 없네 라며 싸우게 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가짜 주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는 나에 대한 진실을 나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 중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과 실제 그 자신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잘난 존재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잘나지 못한 자기 모습은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찌질한 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은 무의식으로 억압합니다. 일종의 기만이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한다고 원망하면서 정작 자신도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걸 보면 나 역시 한 입으로 두 말하면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 인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 인식은 사실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성찰이 자기 무의식을 보도록 해주는 이유입니다. 철학이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중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인식 경향성은 나는 옳고 타인은 그르다로 향하는데 철학은 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일평생 자신만의 소설에 빠져서 사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특별히 자신의 비논리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삽니다. 철학적 생각은 내 생각에서 그른 면을 보고 타인의 생각에서 옳은 면을 보게 만듭니다. 무의식의 나는 내가 모르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를 통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의 나를 나로 알아차리고 의식의 나와 무의식의 나를 통합해 나갈수록 내 존재가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못 보는 사람의 우물보다 자신의 이중성을 잘 보는 사람의 우물이 훨씬 넓습니다. 상처의 반은 내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그 영향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는 내 경향성에 따릅니다. 그 말을 한 건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말에 대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는 또 나의 자유입니다. 날것의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옆에 두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고독감을 외면하려고만 애쓰면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롤로 메이는 텅 빈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독감에 빠지고 만다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의 공허에만 집중하며 혼자 있지 않으려는 몸부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공허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대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현실적 이득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원하는 것을 진짜로 자신이 원한다고 착각하는 경우에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추구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이꼴 죽어간다의 등식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타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공허감을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나게 두려운 것에 직면했고 삶이 담배 연기보다도 허무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넘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출가는 세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세간이라고 하지요. 깨달음이 더 진행되면 출세간을 해야 합니다. 아무 자극이 없는 산속에서 평상심을 가지는 것보다 저작거리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산속에서 깨달아봐야 뭐하나. 이 세상에서 온갖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갈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깨달은 거지 라는 술자리 대화가 그저 술자리 대화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달았다면 이 세상의 온갖 문제와 부딪히면서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세간은 깨달음에 집착하는 마음에서조차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인정받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감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대체로 일은 어느 정도 만족감과 어느 정도 불만족감을 줍니다. 불만족감은 일 내용이 아니라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동료들과의 관계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초연해지면 소질에 맞는 일을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의 장점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좌우되는 일이 아니라 일의 성격 자체에 만족하는 일 자체에서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미해 그 일을 남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다녀보면 철학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가혹한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지 않고 배부른 돼지로 성공적으로 죽기를 희망하곤 합니다. 인간은 본래 내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진짜로 내 삶을 살려면 인생의 허무와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실존적 조건은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로 고독과 불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으로 죽음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차마 죽음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도대체 죽음 앞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미국의 11살 소년 브랜든의 이야기는 이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희소병을 앓으며 힘든 치료를 받느라 고생하던 브랜든은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브랜든의 어머니는 처참한 심정으로 브랜든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브랜든 역시 자기의 몸 상태로 보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브랜든은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 텐트촌을 형성한 곳을 보았습니다. 브랜든은 노숙자들에게 빵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브랜든의 마음은 미국 전역에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마트에서는 식자재를 싣고 달려왔고 기부금이 답지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브랜든이라는 문구가 쓰인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많은 노숙자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랜든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브랜든의 사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서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서 의미를 느낍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삶에서 충족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타인을 위하는 데서 창출됩니다.
저는 자기답게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타인대로 행복하면 되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면 됩니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비교하고 측정하려는 병적 욕망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삶의 진실에 직면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11살 소년 브랜든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충분히 펼치고 그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사회적 평가에 좌우되면 내가 어떤 가치를 펼칠 때 행복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태도로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게 만들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렇게 삶을 본질적 선택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의자의 저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도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침전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원인을 아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원인을 아는 만큼 원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문제를 넘어섰음을 말합니다. 인간 이하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당치도 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로서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은 이 불행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꾸면 불행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아이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빠서 엄마가 저러는 거다. 내가 착해지면 엄마가 날 사랑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자신은 상처를 받기만 하고 전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성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돌아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은 철학에서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생각일까? 나만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등을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철학은 생각의 연쇄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작업입니다. 성찰은 바로 이 작업, 스스로 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거리를 두고 사안을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는 나에 관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 잘못은 내 눈에 안 뜨이고 내 약점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든 거기에는 나에 대한 어떤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만 모르는 나에 관한 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소망을 배반할 때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내려놓으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방식으로 나에게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어느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사실은 동의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는 왜 동의할까요? 지금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무시한다고 해도 그 무시를 내가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무시를 무시하는 것이죠.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어려움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적 사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날마다 술을 마셨다. 우리는 모두 본연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하고 본연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마음에 작용하는 이상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때 본연의 마음, 건강한 본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는 내가 처했던 환경 때문에도, 내가 만난 어른답지 않은 사람 때문에도, 내가 만난 이상한 사람 때문에도 들려옵니다. 또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 자체와 내 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도 나는 나이고 어떤 능력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할까요? 세상이 알아주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도 많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회적 인정욕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도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그 가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곧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늘 똑같은 갈증에 사로잡혀 애타게 삶을 갈망한다. 능력으로 줄을 세우고 능력에 기반해 평가하려는 태도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숭상하고 싶어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싶어합니다. 잘난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의 힘은 셉니다. 그러나 죽어간다라는 삶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삶 앞에서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기준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죽고야 말 텐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배우 박신양 씨는 지금 화가로 살고 있습니다. 연기도 좋았지만 연기는 결국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면 화가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이제는 화가로 살겠다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것을 찾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진실은 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 안에는 꺼내놓기 괴로운 마음, 누가 알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내 마음입니다. 용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그림자와 대면에서만 완성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은 논리를 자신에게 적용할 힘이 있을 때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설명되지 않은 생각,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림자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잘못된 것일지라도 익숙한 것을 좋다고 느낍니다. 늘 해오던 생각대로, 늘 가져오던 마음결대로 살아가는 것을 편하다고 느낍니다. 추가로 에너지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이끌려 다니는 삶은 불행합니다. 1차적 생각은 참이 아닌 경우도 많고 내 존재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차적 생각은 믿어도 되는지 폐기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을 검토하려는 시도 자체가 특정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대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지? 하는 질문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를 물으면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뇌의 특징입니다. 왜라는 물음을 간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을 알 수 없는 심연이라고 하고 니체는 덮여서 감춰진 하나의 어두운 존재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심연에서의 울림을 잘 듣는 것, 감춰진 어두운 존재로부터 울리는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어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어떤 측면을 거부하기에 온전한 자기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밝혀지지 않은 근원, 알 수 없는 심연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야스퍼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인간이 고정되거나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틀에 따라 만들어져 미리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내적 힘에 따라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나무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답다라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때는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불편함을 느낄 뿐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가라앉히면 마음의 소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가라앉히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고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고 고독으로부터 도망 다니느라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기에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뿐이지요. 저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기본 조건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독일 격언에 나인 자는 나일 수 있는 자에게 슬프게 인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인 자는 현재의 나이고 나일 수 있는 자는 내가 꿈꾸는 나라고 해야겠지요. 현재의 나는 되고 싶은 나를 슬프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나도 땡땡한 사람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정말로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나를 던지고자 한다면 특정 직업이나 세상의 성공 등을 지향하지 않게 됩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이 피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지와 관련해서 실존 철학에서는 기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지만, 즉 피투되었지만 다시 자기를 세상에 던져야, 즉 기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투는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구현해야 할 삶의 가능성을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기투가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기투하느냐에 따라 나는 다르게 형성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내가 타자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와 관련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자기 죽음을 걸고라도 지키려 했던 것들을 보면 자기 이익이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뉴엘 레비나스는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수용해 타인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질 때 생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무언가는 이루었는데 정말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는 희한하게도 현실적 편리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쉬운 길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어려운데 내가 그걸 해냈다 할 때 의미를 느낍니다. 현실에서 이득을 쫓았을 때 그러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미를 지향합니다. 실존주의 상담 치료가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의 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탈벤 샤르는 행복이란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질을 잘 발휘하는 일에서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재미를 느껴서 하는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까지 하면 의미가 창출됩니다. 이럴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헛된 신화가 있다. 대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몇 차례 경험하고 보면 그게 다 환상이었음을 깨닫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소유해보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소수만 하게 되므로 소유해봤자 별것 없다는 인식도 소수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삶에 대한 태도에서 연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꾸미려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만의 무언가를, 즉 고유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깊이는 어디서 올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풍파를 겪어내며 인생과 세상에 대해 가지게 된 그 사람만의 생각과 태도에서 옵니다. 소중한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망각하지 않으며 살아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그래도 부여잡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공감, 사랑, 연대는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기를 형성해가는 사람은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무언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인간다움을 증진하는 일에 참여하든지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활동을 해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의 간극이 적을수록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나로 살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진짜 나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법정 스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더군요. 진짜 자기답게 산다고 하면 이웃에 진짜 맑고 향기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답게 살지 못할 때는 개인의 삶도 성에 차지 않고 그런 영향이 이웃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답게 산다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건전한 사회적인 조화를 이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건 여럿이 살건 사람은 저마다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성을 마음껏 살리면서 개발하면서 꽃 피우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열매는 사회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인간다움과 삶의 의미는 연결됩니다. 저는 인간다움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결정당하지 않고 그 조건을 넘어서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결정당하는 것을 인간답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결정당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본능과 이익에 끌리는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결정당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자기다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알수록 타인의 자기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야스퍼스는 타자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고자 할 때 내가 그와 함께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이기를 원할 때 비로소 내가 나의 자유 안에서 나 자신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답게 사십시다. 인간은 자기다움과 인간다움을 동시에 구현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의 나다움이 너의 너다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공존하며 나의 자기다움과 인간다움, 타인의 자기다움과 인간다움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답게 산다는 것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